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드레이크 방정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건 한번 59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가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방정식이 항성천문학, 행성과학, 유기화학, 진화생물학, 역사학, 정치학, 이상심리학 등 참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모스의 상당 부분이 이 하나의 방정식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님도 어쨌든 드레이크 방정식 너무 아름다워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 있는데요. 약간 뭐 책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 네. 그 1961년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있어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 노래 있잖아요. 네, 네. 그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골짜기예요. 아. 거기에 국립전파천문대가 있는데 네. 그 국립전파천문대에서 1961년에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의 본격적인 과학의 회의였는데 드레이크 방정식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제 30살 된 전파 천문학자인 드레이크 박사님이 뭔가 발제를 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그래서 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모여서 이제 여기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니까 네. 뭐 결국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안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얼마나 많을까 이거를 가늠해 보자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그 과정을 전개를 해 나갈까 하는 거죠.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개수를 만들고 곱하면 네. 숫자가 나오게 그렇죠. 고안을 한 거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지적인 토론을 하기 위한 뭐 플로우 차트, 키노트? 뭐 키노트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여기 598쪽에도 있지만 그 고려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담아놨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냥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해서 냈어 막 이런 거면은 별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걸 필터를 계속 하나씩 더 끼워가가지고 여기까지 만든 거잖아요. 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뭔가 뭐 적당한 행성이 있을 확률 뭐 아니면은 뭐 그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을 확률까지 더 해가지고 그 필터를 하나씩 더 해가는 거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는 혹은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는 키노트를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정말 대단한 발제 능력이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 이제 그때 해서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되게 유명해졌죠.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이 드레이크 방정식 이라는 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페르미 그 방정식 또는 네. 페르미 질문이라고 부르는데 페르미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 계시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대요. 이게 에피소드인데 그냥 첫 시간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질문 던지고 마지막 시간에 들어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이런 거예요. 시카고 시내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한 학기 내내 학생들은 그거를 찾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댓글 달아보세요 그러면 애들 검색할 거예요. 그렇죠. 전화번호 검색하거나 사이트 검색하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실험을 하는데 그러면 시카고라고 하는 시에서 도대체 몇 명 있을까를 어떻게 우리가 추론해 나갈 것인가는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페르미 질문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도 아주 전형적인 페르미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사고력을 높이는데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방식으로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이게 그 우리나라 그 회사들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네. 그 질문으로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서 그 네. 질문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직무 교육 강의를 가면 네. 꼭 페르미 질문 예를 주고 하는데 네. 실제 나온 것도 있어서 되게 뿌듯한 적도 있어요. 실제 나온 게 뭐예요? 골프공. 예, 이게 파여 있잖아요. 아, 네네네. 몇 개나 파여 있을까? 아. 그러면 이제 골프공 크기부터 추론해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었는데 그거를 내신 회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 면접장에서. 어.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추론하는가를 보면 네.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걸 만들어 가는가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그 직장인으로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간단한 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 그 굉장히 멋진 방정식이고 저걸 통해서 과학자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거 가지고 약간 응용해서 삼청동 과학책방에서 책이 팔리는 수 이런 거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삼청동 골목 저기 갈다의 영업시간 중에 주말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확률, 그리고 이제 나들이를 삼청동으로 갈 확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그때 광화문 태극기 집회 있어가지고 그 태극기 집회를 그 교통체증을 막 이렇게 거쳐서 삼청동 안에까지 들어올 확률, 그리고 그 책방 안에 들어가서 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관심 있는 책이 책방에 꽂혀 있을 확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결제까지 할 확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외계 지적 생명체 찾는 만큼의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한번 발표할 때 저도 써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네.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그 뿌리를 만드는 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그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 있잖아요, 네, 만화가. 네, 네. 그분하고 같이 제가 자문하고 그래서 세티라고 하는 외계지적 생명체 만화를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만화의 주제가 그 이렇게 뭐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을 찾는 확률이 드레이크 방정식 이거를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그 자기 짝을 찾을 확률이 외계인 찾는 것 같이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식으로 만화를 했던 네, 게 있는데 네. 지금 뭐 예 들어주신 거나 그런 예를 보면 뭐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무책임한 방정식이 어디 있냐. 뭐 네. 각각의 개수도 불확실하고 답도 불확실할 때 이거를 우리가 왜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사안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해 나가는 네. 뭐 그런 과정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멋지고요. 네, 네. 또 사실은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이런 과정을 그렇죠.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막 얽혀가지고 퉁쳐서 너 나쁜 놈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네. 체크해 볼 수 있고 어떤 건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다음 과제로 넘겨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고 네. 좀 자기에게 지금 책방 얘기하신 것처럼 적용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책방은 요즘 갈다는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그 성숙하지 않은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그런 대화들이 보면 이제 관찰 안에 감정들도 다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고 비평도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러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한 것에 대해서 감정도 따로 분리해보고 자기가 평가하는 것도 분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자신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스킬도 약간 늘어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성찰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건조하게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라던가 좀 더 자기 자신을 넓힌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 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이크 방정식의 저는 미덕은 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쭉 펼쳐놓고 보면 처음에 네. 이제 방정식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천문학적으로 알 수 있는 네, 그런 게 네. 나오는데 갈수록 오리무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런 것도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겠네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고 이래서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네, 네. 그런 방정식일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약간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확률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그 부분이 재밌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아니면 그거의 확률을 찾기 위해서 찾으면 되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하거나 그 상상을 조금 찾는 방법들을 또 고민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나눠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뒷부분이 저는 그래서 재밌었어요. 드레이크 방정식의 뒤쪽이. 그 확률이 사실 뭐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입니다.